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빨간불의 흐름 켜고 있는데요. 어제 낙폭이 과대하다는 인식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장중에 등락을 보이던 시장은 일단은 반등폭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아가는 양상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전일, 유럽 증시의 반등처럼 낙폭 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의 성격을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어제자로 좀 바닥을 다지는 것인지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윤다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물가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요. 당분간 고공행진을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물가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자료를 통해 올해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전망치보다 높아질 것이라면서 4.7%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기존 3.1%에서 4.5%로 높였는데요. 실제 연간 상승률이 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가 오름세가 이처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건 해외발 공급 충격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크라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한 데다 국제 식량 가격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도 물가 상승에 압력을 가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요 측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추경 예산 등으로 민간 소비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의 오름세도 지난달에는 3% 중반까지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가 당분간 5%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6월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와 외식 물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반기에도 원유, 곡물 등을 중심으로 해외 공급 요인에 영향이 이어지면서 상반기보다 오름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에게는 희소식이 될 전망인데요. 세계 최초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고요? 네,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며 누구라도 주택 가격과 연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 중에서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는데요.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면 50%를 감면합니다. 이런 요건은 2020년 7월제도 시행 당시 주택 중위 가격을 반영한 건데요. 수도권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국민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 취득세 추진으로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에서 25만 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도 개편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종부세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다음 달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총리는 이와 함께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원금을 점차 늘리면서 갚는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돼도 종부세상 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사항을 3분기 세제 정상화 과제에 포함했습니다.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마무리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정부가 이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고요? 네, 앞으로 규제 지역 내에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에 신규 주택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는데요. 기존에는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집을 샀다면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은 폐지했습니다. 대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끝내버리는 걸 막고 임대 매물도 늘리겠다는 보관입니다. 네, 분양제 이 상한제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속에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도 손질에 나섰다고요? 네, 정부가 정부 사업 추진 시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의 70%에서 80%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는 신규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눌러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의 차질이 빚자 정부가 대폭 손질에 나선 겁니다.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가상비 항목에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를 반영토록 할 방침입니다. 기존 거주자 이주 명도 등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을 반영키로 한 겁니다. 다만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이주 대출 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총회 필수 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물가 관련 내용부터 분양가 상한제 개편 내용까지 윤다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네, 전일 국내 시장은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었죠. 외국인들의 매도세 지수가 연 저점을 경신했었는데요. 다만 전일 미국이 노예 해방 기념일로 휴장을 한 가운데 선물 지수가 상승을 보였고 또 여기에 유럽 증시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을 하게 되면서 훈풍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5장 들어서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주고 있습니다. 2,419포인트까지 올라와 준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금융주, 조선주, 또 이번 주 장마를 앞두고 비료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5장 들어서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1.5%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게임주들이 강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이 3거래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폭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4,720억 원 매수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3거래일 만에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수 전환을 해주었고요. 개인은 장중에 매도 전환을 하게 되면서 현재 518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게임주가 모처럼 반등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국내 게임주 사이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신작인 우마무스메 출시 효과로 급등을 보이게 되면서 게임주가 전반적인 신작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졌다라는 풀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게임주들은 경기도나 인플레이션, 유가 상승 등 최근에 주식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는 이런 악재들 사이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군이라고도 하죠.
있었죠. 또 상반기 신작 부재라는 이유로 주가가 부진했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신작 론칭 일정들이 대거 몰려있는 만큼 전망도 긍정적이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11%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위메이드도 7%가 넘는 상승세, 넵튠도 7%가 넘는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비빌 언덕은 2차 전지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었는데요. 물가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은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판매 가격에 연동을 해서 또 수익성을 지킬 수 있는 구조라고도 하죠. 또 최근에 경기 침체로 IT 업종에 있어서는 수요가 얼어붙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오늘 지수가 소폭이지만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첨보는 1.9% 하락세, 코스모화학은 4%대, LIS는 24%대 하락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이고 있죠. 다만 증권가에서는 두 종목을 두고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모처럼 반등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간의 주가 하락은 외국인들의 매도세의 영향이 컸었는데 나란히 신저가를 기록했던 이 두 종목 사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지니텍스는 정부가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 제도를 올해부터 시작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IS는 급락세 보여지고 있죠. 전자방식 외상 매출 채권에 대한 거래 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고요. 한정기술도 오늘장에서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대주주의 블록딜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오버행 우려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카카오게임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들의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고점 대비해서 주가 60% 밀려났었던 카카오게임즈가 하루 만에 13%의 반등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신작인 우마무스메의 매출 호조에 힘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현재 10%대 급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선익시스템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급등 흐름이 보여지고 있죠. 8.5세대 OLED 디스플레이, 양산 공정의 핵심 장비인 증착기 양산 개발에 집중한다는 소식에 힘을 받고 있고요. 현재 10% 가까운 오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DN 살펴보겠습니다. 네,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이 드디어 9월에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였었는데요. 특혜 논란과 사업자 선정 문제 등으로 3년간 답보 상태였었죠. 본격 생산을 앞두고 오늘 12%가 넘는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오후 들어선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 안에선 오늘 단연 게임 업종의 이런 반등세, 또 그리고 비료 곡물 관련 기업, 조선업종 등의 강세가 좀 선별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큰 틀에서는 이제 급락 이후 이 저가 매수세와 그리고 해당 관련 이슈가 좀 맞물리면서 단기 반등을 꾀하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했던 이런 종목들은 도리어 좀 하락이 나왔었던 이런 매매 패턴이 좀 시장 내에서 좀 나타났던 모습이 큰 틀에선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게임 업종 아무래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될 상황인데 그간 워낙 좋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이제 지난 거래일 이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우마무스메 출시 이래 좀 주가가 좀 급락했던 모습과 좀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또 반대로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 게임 업종, 이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성장주로 꼽혀지고 있는 이 게임 업종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런 금리 인상 기조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이 대내외 환경이 좋지 못한 모습도 좀 주가 급락에 좀 영향을 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강세를 노렸던 이유는 이 저가 매수를 노리는 매수세 유입, 또 그리고 카카오게임즈의 신작이 출시 이후에 11시간 만에 다시 한번 매출 1위를 좀 기록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런 매출 순위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본격적으로 순위에 반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 게임 흥행에 따른 기대감이 좀 선유입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요인 등의 오늘 장 초반부터 카카오게임즈의 급등을 비롯해서 이 카카오게임즈의 급등이 게임주 전반에 좀 투심을 완화시키면서 게임 업종 내 대부분의 종목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당분간은 좀 단기 매매로 게임 업종에 있어서는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는 비료 곡물 관련 기업의 강세도 일부 특징적인 모습인데 잘 아시듯 이 전쟁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비료 곡물 가격 역시도 계속 급등한 점 등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 관련 기업들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이 다시 한번 부각됐던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요인 등의 효성 OMB, 조비, 서암 기계공업 등의 강세가 나타난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자 특징주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카카오게임즈 좀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급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장 급락에 따른 여러 종목들의 급락이 나오면서 이러한 매력도가 높아진 종목들이 많아지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단기 상승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지난 거래일 시장 하락과 맞물리면서 신작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보다 못하다라는 이런 인식 등의 좀 급락을 좀 맞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매출 1위를 달성한 점 등과 더불어서 이 신작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애플 스토어에서 그렇지만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순위 반영 이번 주 후반 정도까지 본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의 순위 반영도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까지는 이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법한 이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의 급락 또 오늘은 급등 이런 주가 변동성은 좀 유의하시면서 매매 구간은 짧게 잡으시고 특히 이 손절 라인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 등의 각오는 하시면서 좀 주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 이런 신작 출시 효과 또 그리고 추가 신작에 대한 전망도 좀 긍정적이다라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2분기 실적 기대감 등 이 게임 업종 내 탑픽 종목으로의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좀 일단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후반까지 좀 기대해 볼 만한 추천주, 특징주로서 카카오게임즈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단기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시장 주도해볼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특징주로서 카카오게임즈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장 카카오게임즈가 하루 만에 10% 넘는 급등의 양상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일본발 대작 이슈가 카카오게임즈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신작 출시 이후에 최근에 특히 전일 같은 경우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성장세에 불리한 어떤 매크로 환경 속에 신작 게임에 대한
흥행 부진 우려감까지 겹치면서 전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신작 출시 이후에 애플스토어에서 그 매출 1위를 달성하는 등 다시 한번 흥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거기다가 최근에 가격 하락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부각이 되면서 금일 전일의 하락폭을 되돌리는 강한 그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 증시 분위기가 좀 악화가 되면서 크래프톤을 비롯해서 NC소프트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카카오게임즈의 상승세로 기타 다른 게임주들까지 힘이 좀 실렸습니다. 주요 게임주의 흐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 그 산업군과 같이 연동이 되면서 그동안 전통적인 방어주에서 대표적인 성장 섹터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코로나 엔데믹을 접어들고 그 글로벌 긴축 정책이 펼쳐지면서 유동성 회수에 따른 밸류에이션 하향 조정이 꾸준하게 이어져 왔었는데요. 대표적인 그 종목 중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 그리고 관련된 종목 컴투스 그룹주들이 가상화폐 관련돼서 성장 모멘텀의 부각을 받았지만 최근에 이런 성장 섹터에 대해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 역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게임 섹터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그 최근에 말씀해주신 대로 전통적인 게임 업체들, 넷마블이라든지 NC소프트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 가상화폐와 메타버스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단기 어떤 테마성 흐름은 나왔었지만 오히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장 모멘텀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이 되면서 주가가 약세 국면에 접어드는 주가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주가 조정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오면서 이제는 게임 섹터 내에서도 본업에 충실한 그 기업을 찾는 그런 그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전통적으로 게임 업체라고 하면은 그 신작에 대한 흥행 기대감 그리고 신작 흥행의 결과가 그동안의 주가에 방향을 가능했었던 만큼 최근에서도 이제는 그 가상화폐와 메타버스 성장성보다는 본업단 자체 개발하는 게임의 어떤 흥행성에 조금 더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최근에 신작이죠. 우마무스메의 우려로 어제 급락한 지 하루 만에 다시금 강력하게 기환을 했습니다. 또 증권가 역시 지금 강력한 매수 의견 내고 있는데요. 게임즈의 신작 출시 이슈는 증시의 향방을 가를 좀 중요한 요소인데 카카오게임즈가 우마무스메의 이 후광으로 당분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게 될지 궁금하고요. 투자 전략까지 전해주시죠. 카카오게임즈 역시 물론 그 신작 출시가 예정돼 있었지만 전일을 제외하더라도 이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에 어제 그 여러 가지 시장 외적인 요인까지 같이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흥행 그 애플 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하는 소식과 함께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단순히 이런 그 현재 출시한 신작이 어떤 그 굉장히 파급력 있는 매출 그 구조라든지 이런 그 매출 상위 랭크되는 기간이 장기화 된다면 카카오게임즈의 주가 역시 그 이전에 있었던 오딘의 흥행 성공과 함께 주가가 상승했었던 만큼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오딘만큼의 흥행 성공을 내기에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를 돌리기보다는 주가가 안정화되는 그런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신작의 흥행
그 속도 그리고 지속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게임주 대부분의 성장 섹터가 그렇지만 이제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수준까지의 밸류에이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역시 이번 신작에 대한 어떤 흥행 성과 그리고 향후 어떤 신작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에 작용을 한다면 주가는 안정화 그리고 더 나아갈 경우 우상향 추세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의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한편에 이 국내 게임사들이 메타버스 구축을 연이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과거에 닷컴 버블 사건과 유사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소비자의 니즈를 고려해 봤을 때 주요 게임사의 메타버스 시대의 개화 어떻게 좀 순항할 것으로 보십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메타버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 그 섹터로 게임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종목이 선별되는 과정에 있으면서 이런 성장성이 오히려 주가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관련 기기들, 애플이라든지 구글에서 관련 기기가 출시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선 메타버스의 기술을 관련된 그 기업들의 주가를 살펴보자면 해외 업체 중에 에픽게임즈는 메타버스 관련된 최근에 영상을 공개 이후에 메타버스 플랫폼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에픽게임즈에서 발표한 영상에서는 그동안의 어떤 단순한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추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퀄리티 경쟁력, 그래픽이라든지 디지털 휴먼 그리고 메타 휴먼 같은 AI 기술까지 접목이 되면서 다시 한번 어떤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그 성장성이 에픽게임즈 같은 경우는 부각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향후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선별을 하실 때는 자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체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수익 구조가 탄탄하게 준비가 되었는지를 여부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에픽게임즈를 말씀드렸지만 반면에 유니티라는 게임 업체 같은 경우는 완전한 메타버스 구현이 아닌 단순 티저에 불과한 영상을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영역에 대한 니즈는 많은 상황이지만 그 기대에 충족할 만큼의 기술력이 있는 업체가 주가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메타버스 관련 주로는 펄어비스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자체 엔진을 기반으로 붉은 상업과 도깨비 같은 트리플 A급 게임 제작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어떤 그 솔루션 퀄리티, 다양한 솔루션 퀄리티를 확보를 했고 또한 도깨비를 그 향후 메타버스 게임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그 도깨비 관련된 추가적인 티저 영상이라든지 개발 상황이 업데이트 됐을 때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메타버스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주의 약세가 좀 컸었고요. 외인의 셀코리아 양상도 좀 두드러진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카카오 게임즈 이슈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몰렸습니다. 게임주는 당분간 이 흐름,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차장님의 탑픽 종목과 함께 게임주 투자 전략까지 전해주시죠. 우선 게임 섹터는 여타 성장주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주가 조정,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코스닥내에서 게임 섹터와 제약 바이오 섹터가 그동안 대표적인 성장 섹터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매크로 환경, 긴축에 대한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꾸준하게 조정을 받아왔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신작 흥행에 따른 그런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그동안 눌렸었던 어떤 게임주에 대해서
낙폭과대 쪽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이나 시장 전반에서 다시 한번 그 어떤 주도 섹터로 자리 잡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관련된 업체로는 최근에 어떤 신작 타임라인을 발표한 크래프톤을 관련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라는 IP를 보유한 업체로서 대부분의 매출이 이런 배틀그라운드 IP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올해 4분기에 신작 더 칼리스토 프로토콜과 프로젝트 M이 출시될 것이라고 밝히게 되면서 이제는 어떤 원게임 회사라는 디스카운트 요인을 조금씩 해소시킬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를 필두로 이 게임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FOMC 이후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금리 상승 그리고 경기 전망의 악화 등의 악재가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닥을 좀 가늠하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재료가 얼마만큼 반영이 된 상태고 앞으로는 또 얼마나 반영이 될지를 한번 가늠해보는 자료들을 만들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이 나타나니까 리세션 얘기가 나오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볼 그림이 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는 제가 이 10년물 국채금리하고 기준금리하고 많이 이격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국채금리하고의 이격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이게 뜻하는지 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이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고요. 미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푸른색 선이 기준금리인데요. 여기서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푸른색 선이 이게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이번에 75bp를 인상했기 때문에 좀 선이 길죠. 그렇고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10년물 빨간 선이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게 이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격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기준금리가 얼마였을 때 10년물 국채금리가 거기서 얼마를 더 이제 스프레드를 줘가지고 이제 계산이 되는데, 그 한계점까지 이미 도달을 했다, 이거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기준금리가 막 팍팍팍팍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기준금리에 비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75bp 인상을 하더라도 이 3.5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당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수치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5월 6일에 국채금리가 3.05%였었고 그 당시에 기준금리가 1%였기 때문에 둘 차이가 한 2.05%밖에 2.05%였는데 6월 14일, 그러니까 FOMC 회의 결과 바로 발표되기 직전일에는 그것이 2.49%까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10년물 국채금리가 3.49%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16일 정도 돼서 따져보면은 75bp가 기준금리가 올라오니까, 그리고 되려 10년물 국채금리는 꺾여가지고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둘 차이가 한 1.5% 정도 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보통 75bp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어느 정도 시장 금리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1.5%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75bp 다음 달에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에서 스프레드 75를 더해도 이게 150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금리하고의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음 달에 75bp까지 올려도 거의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자산시장에 대한 악영향은 거의 다 지금 반영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느 수준에 있을 때 나스닥 지수가 얼마나 조정을 받을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한 20%가량의 하락이 예상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그 말씀을 드렸었던 그 배경이 되는 이 10년물 국채 그림하고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반대로 흘러왔는지를 보려고 제가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의 이 금리가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상승하는 이 올라가는 이 빨간색 선이 금리거든요. 그리고 푸른색 선으로 빠져내려가는 게 나스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박스권을 이탈을 하면서 쭉 올라가는 이 시기가 2월부터 5월까지였는데 이때 금리가 2%대 진입을 한 순간부터 3%까지 바로 수직으로 올라간 그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수는 약 한 20%가량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기서 저점을 형성을 하고 여기가 2.74%고 이쪽 쭉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추세대로 이어져 나갔었다라고 한다면 나스닥이 똑같이 이만큼의 하락이 더 추가적으로 여기서부터 내려간다라는 그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진행이 되다가 말았는데 어느 정도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안정이 되면서 반등을 할 그런 모습이고 며칠 한 이틀 정도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 10년물 국채 금리에 따라서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제는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다지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 한마디로 짧은 기간 동안에 빠르게 이번엔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월부터 5월까지 지난번엔 반영이 됐었는데 3달 동안 반영이 됐다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금리 폭은 굉장히 빠르게, 길게, 짧게, 깊게 이렇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에 대한 충격도 좀 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리 인상 충격이 좀 선반영된 뒤에 시장 반영이 좀 많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FOMC 회의 내용이 그렇게까지 안 좋은 악재로 보이지 않았던 게 시장의 해석이었는데요. 최근 급락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애시당초 그 회의 당일날은 이 재료가 나온 다음에 오히려 급등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 푹 빠진 다음에 미국 시장은 그나마 조금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계속 쭉쭉쭉쭉 빠지고 있죠. 한번 미국 시장 그 다음날 빠졌었던 이유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쪽의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이 6월 FOMC 회의 점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할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22년도 이게 올해의 이제 말 정도께를 예상하는 것이고 이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를 보시면은 이 가장 많은 점이 찍혀 있는 데가 지금 3.25에서 3.5%인데요. 이게 앞에 2024년 내년도보다 2년 뒤가 더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많이 올리고 내년에 올라가는 폭은 점점 줄어들고 2024년에는 오히려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금리를 중장기적으로 걱정할 땐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롱거런이라고 나와 있는 이것은 한 5, 6년 정도의 텀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보는 그 관점인데 이것은 아예 2%에서 2.5%까지 지금 기준금리가 낮게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 끝난 다음에 시장에서 나타났었던 얘기는 뭐 리세션 얘기가 한쪽에서는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뭐 7%까지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항상 극단적인 표현이 주장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러한 점이 시사하는 게 뭐냐면은 이 표에서 나타났듯이 지금 점들이 4%까지 이렇게 찍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기준금리 4%까지도 이미 시장에 반영시켰다. 다만 10년물 국채금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연말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해서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3.3에서 3.6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반영이 된 정도가 아니라 시장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4%까지도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하락이 어느 정도 시장에 이 정도의 악재는 반영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리세션 얘기 아까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 FOMC 회의 마지막 자료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GDP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 선이 제일 높은 게 1.8에서 1.9%거든요. 보통 3월 회의 때 이 점선으로 나타나 있었던 여기에 머물러 있었고 가장 높은 대세는 3%에서 3.1%의 GDP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성장률이 거의 1% 정도가 깎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리세션 얘기는 시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패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시장에 던져준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시장에서 나오는 악재가 발생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패드가 이렇게 던져주는 악재가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패드가 어떤 자료를 제출할 때 그 행간의 의미까지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을 줬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이게 어느 정도 안 좋아지는 건지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시장에 안 좋아진 거라도 반영을 시키면 큰 악재가 추가되지 않고 자산 시장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이 팬데믹 이전에 상황은 어땠었는지 2019년 12월, 그러니까 팬데믹 직전에 FOMC 회의의 경제 전망, 똑같은 경제 전망인데 그 당시에 GDP 성장률은 이 맨 위에 칸을 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뭐 이제 실업률하고 PC 인플레이션인데 이 두 개는 보실 필요가 없고 한 화면에 이렇게 그들이 이제 표를 작성했기 때문에 띄워오기는 좀 그렇고 해가지고 다 캡처를 해온 건데 보시면은 2020년 올해 이 예상되는 성장률은 2%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었고 롱거런으로 해서 봐도 2%에 걸쳐 있는 모습이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이 성장률이나 금리나 기준금리나 2% 중심으로 계속 패드가 예상을 해오고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은 아까 6월 달에 나온 이 자료 그 1.8에서 1.9까지 성장률이 내려간다라는 그 얘기가 과연 악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장률 자체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동안에 미국 시장이 막 3%, 4% 막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왔었던 거 그 자체가 이상했었던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리세션, 스태그플레이션 과연 이거를 2019년 12월 FOMC 회의 자료하고 비교한다면은 지금 6월에 나온 자료를 보고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팬데믹 이전으로 정책도 돌아가고 모든 금융 환경이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성장률 자체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큰 악재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리세션, 스태그플레이션을 시장에 반영시키면서 향후에 설사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져도 상관없다라는 패드의 인식이 시장에 먹혀 들어갔다는 점을 우리가 더 투자 전략상으로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4% 기준금리를 시장에 반영시키면서 그동안의 하락이 이 정도의 좀 악재는 반영시켰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연준이 시장에 악재를 좀 미리 던져준 것도 한 이유가 있다.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한 최근 흐름은 또 우리나라 시장이 더 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배경이 무엇일까요? 예, 그래서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최근의 흐름은 거의 그냥 급락을 계속 매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요. 그러니까 뉴욕 시장은 좀 그나마 정신 차리고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이제 오늘 첫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급락이 쭉쭉쭉쭉 갭도 발생시키면서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하락은 급반등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점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도의 반등이 뭐 많이 오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오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반등이 좀 더 강해져야지만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이 박스권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긍정적인 전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표에서 까만색 박스권으로 표시한 이 박스권처럼 이 아래에서 이러한 박스권 약간 아래쪽에서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어 가는 것이 코스피로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중장기란 건
이 표에 나와 있는 2월에서 5월 이 박스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2, 3개월간은 이러한 박스권에서 움직여 줬으면 하는 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투자자들이 바랄 수 있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박스권이 작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거의 뭐 한 300포인트, 상하단이 300포인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300포인트라고 하면 한 2,600밖에 안 됩니다. 2,600 후반대요. 하지만 이것이 짧게 어느 한순간에 확 올라갔다가 다시 그 박스권 상단을 형성해 준 다음부터 박스권이 이제 그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 이 얘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2, 300포인트 올랐다 해서 뭐 대세 상승이다. 이래가지고 또 쫓아가면 안 됩니다. 2, 300포인트가 올라줘야지 박스권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그러한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야 시장을 좀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 우리 시장이 왜 약한가를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 검은색 박스권 전후로 이렇게 급락이 한 번씩 나타납니다. 연초에 한 번, 그리고 최근 6월에 한 번요. 연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때 페드에 자산 매각까지 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갑자기 나타났었죠. 그 예상치 못했었던 악재가 나타났었고, 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크게 반영을 하면서 이머징 마켓 쪽에서의 자금 인출이 상당히 세진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 지금은 아까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애시당초부터 원래 반영이 됐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쪽으로 6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큰 충격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디커플링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월부터 5월까지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세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시장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가 놓고 보면은 6월에 우리가 한 12% 정도 조정을 보여가지고 우리가 많이 조정을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연간으로 따져보면 나스닥은 33% 내렸고 우리 시장은 어제 저점까지 20% 빠졌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코스피가 상대적인 강세를 그동안에 2월부터 5월까지 상당히 만들어 놨었던 것이었고, 디커플링은 완급 조절 형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 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6월 달에도 한번 반복이 돼서 그동안에 좀 덜 내렸던 것이 한 번에 반영이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머징 마켓 쪽에서의 자금 인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고점에서 옆으로 기는 형성, 그 역시 마찬가지로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야지만 우리도 이런 박스권의 안정권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의 취약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연간의 하락률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나스닥은 33% 하락을 했고 코스피는 20% 마이너스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월과 5월의 같은 패턴으로 좀 박스권의 흐름을 있었으면 유지하면 좋다라는 전망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위기로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맞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위기자가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시장이 급락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이제 2,600 빠지니까 막 거의 뭐 이제 2,400, 2,200, 뭐 2,000 붕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항상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이 나올 때가 어느 정도 심리적인 바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나스닥도 10,000포인트 깬다 이 얘기 나올 때가 매수 시점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시장도 2,000포인트 깬다, 금융위기 온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 거의 바닥권에 근접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그런 말에 제 뜻만이 아니라 한번 근거를 한번 찾아보면은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라고 해서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주간 단위로 이렇게 자료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거 금융회사에다가 하잖아요. 그 상태가 어느 상태고 어떤 악재에 인내할 수 있는지 그거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 한번 이 페드가 많은 금융위기 같은 것을 겪은 다음부터는 이것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금융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표를 보면서 추출해내고 있는데 이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가 이쪽에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만큼이나 이쪽 팬데믹 당시에 많이 급등을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전적으로 움직이는 지표가 아니라 동행하거나 후행적인 지표인데 이번에 후행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위기의 조짐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나스닥 기준으로 33%가 하락을 했는데도 시스템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금융위기 쪽을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에 준하는
그러한 얘기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국채금리하고 에너지 가격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거는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동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됩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에 가면은 에너지 가격도 꺾이고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보시면 됩니다. 경제는 항상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심리적인 측면이 고려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작용과 반작용이 반복된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이번 금리 인상이 미치는 이런 에너지 가격의 안정이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죽일 수 있다는 점을 보셔야 됩니다. 결국 위기보다는 안정 쪽으로 지금 모든 흐름이 귀결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우리 시장 쪽만큼은 어느 정도 좀 높은 상승이 한 번쯤 나타나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그 시그널을 한번 포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기보다는 좀 악재 반영으로 봐야 하는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인방 60분도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는 내일 낮 2시 생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